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아시아가 서양의 근대적인 문부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많은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만국공법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회도 진화를 한다는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배워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대적인 교육, 신문, 여성교육 등등을 통해 근대 지식이 동아시아에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근대적인 시간관념, 철도 근대적인 도시 조성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적 생활 방식의 확산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만국공법입니다. 이 만국공법은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만틴이 중국에서 이 국제법에 관한 책을 한자로 번역하게 되면서 편찬되게 되거든요. 이후 이 만국공법은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정식적인 용어가 이 동아시아에 등장하기 전까지 국제법을 뜻하는 용어로 동아시아에 널리 사용을 되게 됩니다. 이러한 만국공법의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 열강은 이 만국공법에 들어가 있는 주권 평등 원칙을 자기 서구 국가에만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서구 국가는 문명국이고 너희 비서구 국가는 비문명국, 미개국, 야망국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만국공법 안에. 이에 따라서 차별적인 국제 질서, 우리는 문명국, 너희는 비문명국, 그리고 불평등 조약 체결, 우리 문명국이 너희 미개국을 문명국으로 문명화하기 위해 찾아왔다. 이 조약 체결하자. 이런 논리로 합리화하기 위해 이 만국공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국공법이 동아시아 각국에 수용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에서는 이 만국공법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사상, 그리고 중국과 오랑캐로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 화이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으며, 서구 열강가의 외교 실무에만 이 만국공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화하기 위해 이 만국공법이 이용되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중국은 외교 실무에만 이 만국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이 서양 문명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서양과 맺은 이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기 위해 이 만국공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가 평등하다. 그러므로 1871년부터 73년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서구에 파견되기도 했고, 개항 및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자신들도 이를 활용하게 됐으며, 한국에서도 주권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만국공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1885년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전쟁하는 거문도 사건 때 이 만국공법을 주장했지만 이게 받아들이지 않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 만국공법이 우리나라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사회진화론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회진화론은 영국인 사회학자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인물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스펜서가 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 요 내용에는 약, 육, 강식, 약자는 고기가 되고 강자가 이를 먹는다. 그리고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생물학적인 논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회 진화론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 진화론이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자강의 논리로, 자기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논리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Why? 왜 우리 국가는 저 서구 열강에게 또는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저들보다 실력이 낮기 때문에,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먹을 수밖에 없고 저들은 적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자, 강해지자. 이런 자강의 논리로 사회 진화론이 수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한계를 보면 열강, 일본 등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수용되는 한계점을 지니기도 하고요. 만국공법
것처럼 이 사회 진화론이 동아시아 각국에 수용되는 것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학자 위주로 할 건데요.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가토 히로유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말하기를 당시 일본 1870년대, 80년대 일반민들의 자유로운 권리 증진을 위한 이 자유민권 운동을 이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민족 국가 확립되기 전까지 일반 민들에게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팽창을 주장을 하게 되고, 강력한 민족 국가 확립을 위해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천황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됐으며, 유명한 학자인 이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 탈아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탈피하자. 우리도 저 서구 문명처럼 발전을 해서 이제 실력을 키우고 저들을 지배하자. 이런 탈아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이 옌푸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옌푸는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의 윤리를 번역하여 이 천년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거든요. 이 천년론이라는 책에서는 사회 진화론을 처음 소개하게 됐고, 중국의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이 량치차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중국의 학자 이 량치차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량치차오도 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을 해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그리고 산업 식산의 진흥을 주장하게 됐고, 이런 사회 진화론이 변법 자강운동 1898년에 그리고 청년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이 신문화운동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신문화운동의 대표적인 잡지가 청년잡지, 나중에 이름을 바꾼 신청년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한국에서는 이 유길준 그리고 윤치호 등등이 이 자강의 논리로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구한말에 애국개몽운동, 나라를 사랑하여 무지몽매한 것을 깨우치자라고 하는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되게 되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진화론까지 받고 이제 근대 지식이 어떻게 동아시아에 확산되었는가, 그 중에 첫 번째 이 근대 교육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대 교육의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1872년 이 근대적인 교육학제인 근대학제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6세 이상의 남녀 아동들에게 소학교를 의무 교육 실시하자는 것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 근대 학제 내용에는 초등교육인 소학교, 그 다음에는 중학교, 다음에는 대학교로 이어지는 근대적인 학교 체계가 이 안에 마련되고 당겨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는 이 도쿄 제국대학, 즉 동경대학, 도쿄대학이 설립되기도 했으며, 1890년에는 그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교육칙어가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1889년 대일본 제국 헌법 이후에 1890년 제국의회에 그 같은 해에 교육칙어가 발표되었다라고 배워봤었는데요. 여기서는 천황 중심의 가족적 국가관, 천황은 어버이시다, 이런 것과 충효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주입을 하면서 천황의 힘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 교육칙어, 이런 게 있으며, 이 게이오 의숙이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어 여기서 일본인들에게 영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받고 이제 이어서 중국을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는 1862년 이 동문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서 서양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1898년에는 중앙, 즉 베이징에다가 국자감을 바꿔가지고 이 경사 대학당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 경사대학당은 나중에 1912년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는 이 베이징 대학으로, 이 북경대학으로 개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정시기, 이 광서 신정시기에는 과거제가 폐지되기도 했고, 중앙 베이징에는 경사대학당, 지방에는 소학당, 중학당이 설립되었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1883년 이런 중국의 동문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름이 좀 비슷한 동문학이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한국화 때
관리학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1886년에는 근대적인 최초의 우리나라 관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경 공원이 설립이 되고요. 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1895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와 왕에게 충성을 하고 덕과 채, 지 이런 것들을 키울 것을 강조하니까 덕채지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근대적인 관제가 교육 관제가 이제 반포가 되면서 소학교라든지 사범학교 등등이 설립이 되니까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이어서 두 번째는 새로운 언론 매체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1870년에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인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되기도 하거든요. 이 요코하마는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 때 추가 개항이 됐던 곳이기도 한데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1870년 동아시아 최초의 일간지로 발간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1872년 이 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발간되게 되거든요. 이 신보는 영국 상인이 이 상하이에서 발간했으니까 1872년 신보, 상하이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 순한문 신문인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자 관보, 관립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순보가 방문국에서 발행되기도 했으며 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서재필 등등이 주도했던 독립신문이 1896년에 발행되기도 했고 이 독립신문은 순한글신문판과 그리고 해외 동포에게도 우리나라 소식을 알리기 위한 순영문판 두 개의 버전으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간보가 설치가 되겠는데 이때 통간보 설치 이후 1907년에는 신문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족신문을 통제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신문이 이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사장 베델이 있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던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처음 게재되기도 했던 황성신문 이런 민족운동을 이끌던 신문들이 통제되고 억압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론 매체까지 봤고 이제 세 번째는 여성 교육과 여성의 권리 의식의 성장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에는 아까도 봤던 이 근대 학제에 따라 여성도 초중등 교육을 실시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인 이 교풍회 풀네임은 기독교 부인교풍회인데 이 부인교풍회에서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양반 부인들이 1898년에 이 여권 통문을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 여권 통문 안에는 여성도 교육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권 통문을 발표했던 양반 부인들을 중심으로 이 찬양회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조직되게 되거든요. 이 찬양회는 당시 고종에게 상수를 올려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달라고 주장하게 되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에 따라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 순성여학교를 건립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여성교육, 여성의 권리의식 성장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천말 신정 시기에 여성 교육이 확산되고 여학당이 세워졌구나 알면 되겠고요. 또 신해혁명, 신문화 운동 이후에 또 여성 권리 신장 분위기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족 풍습, 발을 쪼꼬맣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예쁘다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전족 풍습을 금지하는 이 천족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발을 보호하자 이런 천족 운동이 전개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량치차오도 이제 부전족회, 전족은 안 된다는 모임, 그리고 순원도 이 전족을 금지하는
명령을 각성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청가 대한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학교를 설립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학당이라든지. 그리고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연애, 결혼 등을 주장하는 모던 걸, 이른바 신여성이 등장하기도 하는 동아시아의 흐름이 있고요.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치우진 또는 추근이라 할 수 있고 히라스카 라이츠오, 나혜석 등등이 있는데, 이 치우진이 쓴 대표적인 설립한 신문이 중국 여보라 할 수 있고, 히라스카 라이츠는 이 세이토라고 하는 여성 잡지를 만들고 있으며, 나혜석은 여자계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니까 중국 여보, 세이토, 여자계 이런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적 생활 방식의 변화, 이 중에서 시간이요, 시간. 당시에는 자연적 시간 흐름에 따라서 해가 지네, 달이 뜨네, 별이 저기 있구나, 이런 자연적 시간 흐름에 맞춘 생활을 드디어 이 근대적인 시간관념이 확산되게 되거든요. 개항을 기점으로 하여 시, 분, 세밀하게 구분한 근대적 시간관념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 대형 시계탑이 세워지고 시계, 손목시계라든지 벽시계가 일상용으로 보급이 되게 되고, 이러한 근대적 시간관념이 확산되는데 큰 공을 세운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두 개의 딱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학교 시간표요. 학교 종이 땡땡땡 그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든지 학교 시간표,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한 열차 운행 시간표, 이 두 개가 동아시아의 근대적 시간관념이 확산되는데 큰 공이 있다,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 모의평가, 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태양역이에요. 태양역. 동아시아 당시 음력, 이 태음력을 썼었는데 근서양의 태양역을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도입 시기를 보면 일본에는 1873년에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1896년부터 도입이 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1912년 중화민국 소립에 따라 이 태양역이 채택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철도의 건설을 보도록 할게요. 1872년 일본에는 도쿄에서 요코하마로 이르는 일본 최초의 철도 노선이 개통했으니까 도쿄, 요코하마 철도,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철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포츠모스 조약으로 일본이 이 남반주 철도를 확보하게 되고 남반주 철도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 청나라는 그냥 이런 흐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상하이에서 1876년에 처음 상업적으로 철도가 운행이 시작되었고 열강의 군사 경제적 침략, 풍소 문제로 조금은 반대하게 됐지만 1889년에는 철도 부서를 국가 기본 정책으로 확정하기도 합니다. 1901년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이 허용되는 신축 조약 체결 이후에는 철도의 대부분이 열강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1903년쯤에 청정부가 민간과 지방의 철도 부설권을 개방하게 되면서 일반 민들이 우리 중국의 철도를 되찾자라는 마음에 서양의 철도를 사들이게 되고 쭉쭉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정부가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민간 철도를 국유화해 버리거든요. 이에 따라 신의 혁명으로 이어진다까지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조선에도 일본에 의해서 철도가 건설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1899년 수도 경성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연도까지. 그리고 경부선, 경의선 등등이 러일 전쟁 때 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금씩 이제 부설되고 추가 개통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대 도시예요. 도시. 개항장 내에 외국인을 위한 생활 공간인 조개, 같은 말로 이 거류지가 형성되게 되면서 근대적인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청나라에는 베이징으로 통하는 텐진, 그리고 유명한 종해지인 상하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 얘기했었으며 일본에는 요코하마,
사태가 있게 됐으며 도쿄 긴자거리에 1872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니까 서양식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하이의 유명한 근대 골목이 와이탄 거리,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조선에는 부산이라든지 인천 등등의 계양지가 근대 도시로 성장을 했고, 당시 황성 만들기, 대한제국 시기에 황성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경성을 근대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외울 게 많은 서양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사 근대사 연표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